오늘은 준비한 논문이 평소보다 좀 많습니다. 첫 번째 논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논문이고요. 자, 세 번째 논문입니다. 이렇게 초적으로 이렇게 세 편을 참고를 했고요. 두 번째 논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논문은 플러스1에 2012년에 실렸던 연구고요. 수학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수학 문제를 수행하기 전부터 통증 관련 뇌 회로가 활성화된다라는 사실을 뇌에 MRI를 찍어가지고 논문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결론은 수학 불안이 단순 정서적 불편감을 넘어서 뇌의 통증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실제로 불안 상태를 강화한다라는 사실을 논문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아니라 꾀병이 아니라 진짜다. 우리 뇌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 수학 때문에. 세 번째 논문은 어렸을 때 수학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저처럼 수학을 포기해버린 청소년들이 뇌 발달과 수학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인데요. 수학을 포기했던 학생들은 뇌 내에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 흔히 가바라고 부르는 물질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고요. 이는 수학에 대해서 높은 불안감을 느끼고 수학 성취도가 낮아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논문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이 논문은 청소년 중에서도 나이대가 조금 높아진 대학생 연령대를 대상으로 수행한 대표적인 실험 중에 하나로 전전두엽에 경두개 직류 자극을 가했을 때 수학 수행과 스트레스 지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본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몰라 무서워 살려줘. 이게 뭐냐면 페르마의 정리 이미지 갖고 왔거든요. 보기만 해도 골치가 팍팍 아프지 않습니까? 리노와 같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일단 사건이 있었거든요. 요거를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논문 이해가 좋거든요. 소칼 사건이라는 사건인데요. 1996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학계 전반, 특히 인문사회과학, 그 다음에 철학 중에서도 과학 철학,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학계에다가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분이 의도적으로 엉터리 논문을 써가지고 학술지에 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학계의 학문적 엄밀성이 얼마나 엉터리 있는지를 증명해서 학계의 학문적 엄밀성은 이미 붕괴했다.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럴듯하죠. 제목이 뭐냐면 경계를 넘어서기, 양자중력의 변혁적 해석학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본인의 이름을 쓰고요. 뉴욕대학교 물리학 교수, 학술지는 소셜 텍스트라는 데를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 듀크대 계열의 문화연구 비평이론 학술지입니다. 이 논문에서 어떻게 썼냐면요. 일부 포스트 모던 이론이 과학 개념을 피상적으로 차용하면서도 검증 없이 받아들여지는 풍토를 비판하고자 의미적으로는 무의미하지만 이론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논문을 의도적으로 작성을 한 게 이 논문 되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양자중력, 상대성 이론, 위상수학 등 우리가 들어도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고급 물리학 용어를 사용해서 말 그대로 고급 낚시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전공자들이 보면 물리학적으로는 전혀 수식이 의미가 없고 잘못된 주장줄로 채워진 논문이었습니다. 과학적 사실보다가는 자연과학은 사회적 구성물이다, 객관적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와 같은 철학의 한 분파인 급진적 인식론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서술했는데 그게 이 학술지에서 편집자들의 입맛에 맞는 이론이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몰아갔다라고 합니다. 이 논문은 의도가 들어맞아서 실렸어요. 실제로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소셜 텍스트 1996년 봄, 여름 합본호에 정식으로 실렸어요. 해당호는 사이언스 워스, 과학 전쟁을 주제로 한 무려 특집호였습니다. 논문이 출판된 직후에 소칼은 자신의 논문이 트로이의 목마 같은 가짜였다라고 공표를 해버렸습니다. 자기 논문은 의도적인 패러디였다. 니들이 수식이나 과학적 주장을 전문가 검증을 거치지도 않고 무지성으로 싣지 않았냐? 그저 니들이 믿는 이론, 니들이 믿는 이념이나 성향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논문을 게재했다. 그러니까 니들이 잘못했어. 라고 해서 이 사건은 단순한 논문 논쟁을 넘어서 학문윤리와 편집 간행 문제로 학계 전반에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학술지의 편집 기준이 강화가 됐고요. 동료들의 평가 절차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마련됐고 이론 중심 담론에 자기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논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논문 보시겠습니다. 소칼 사건이라는 게 한 사람의 장난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이 사기극이 일부 철학이 독자를 우롱하는 지적인 사기임을 증명을 해내면서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고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논문을 게재한 잡지 편집장은 그 해에 이그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처럼 일단 수식이나 숫자가 잔뜩 들어가면 뭔가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여요. 그죠? 그래프 같은 거 나오고 통계가 나오면 뒤집어 보면 그만큼 수식이나 수학 숫자에 열등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많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증하려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가 모르니까 숫자도 많고 뭔가 수식도 있고 그럴 때 맞겠지? 이러고 무지성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숫자 혐오
혐오증이 이 논문에 따르면 제 탓이 아닙니다. 숫자 혐오증은 유전자 때문이에요. Who's afraid of math? 누가 수학을 두려워하는가? 라는 논문입니다. 2014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사회인지발달심리학과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연구 대상은 216쌍의 일란성 쌍둥이 그리고 298쌍의 동종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대상 연령대는 9세에서 15세 아동이었고요. 수학을 싫어하는 저 같은 애들을 모아서 수학 불안이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나누어서 구분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때 유전적인 요인이 그냥 수학 능력과 일반적인 불안, 그냥 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느끼는 불안, 초조함 이런 거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즉 수학 불안이 단순히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유전적 인지 능력적 측면에서도 원인이 있는지 쌍둥이를 통해서 해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평가했던 항목은 수학 불안, 그리고 수학 문제 해결 능력, 수학 적성 관련 평가, 그 다음에 제너럴 앵자이어티, 일반 불안, 그 다음에 읽기 능력, 그러니까 독해 능력 같은 거죠. 이러한 항목들을 평가를 하고 쌍둥이들 간의 상담 분석 및 유전력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능력 자체만으로 수학 불안을 이해할 수 없으며 유전적 성향에 따라서 수학 능력과 불안 경향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수학 불안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수학 적성의 40%는 유전자로 결정이 되고 나머지 60%는 환경으로 결정되니까 완전히 환경 탓을 할 수는 없어. 내가 수학 공부를 안 해서라고 하면 안 돼요. 40%는 유전자 때문이에요. 수학 불안에 관련된 논문이 또 있어서 갖고 왔어요. 배회측 전전두 피질이 포함된 전두 두정 네트워크와 수학 학습 능력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조사한 연구입니다. 핵심 연구 설계는 건강한 성인 참가자 72명을 모아가지고 5일간 수학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비침습적 신경 자극을 주어서 대조고는 위약 자극을 줬습니다. 165명의 대상자에게 수학 불안 평정 척도의 단축을 스크린한 다음에 MRI를 찍은 다음에 수학 불안 상위 25%, 수학 불안 하위 25%로 두 집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실험을 했고요. 참가자들은 실제 자극과 가짜 자극을 모두 경험하는 교차 설계로 변수를 통제를 당해가지고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의 특정 부위에다가 전극을 꽂아가지고 자극을 줬더니 수학을 좀 더 잘하게 됐어요. 수학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규명했는데요. 주요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기능적 연결성의 강도는 수학 학습 성과와 크게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뇌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에 따라서 수학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뇌 때문이에요. 뇌의 구조 때문이야. 그다음에 바파 신경 신호 수준이 학습 향상 효과의 크기와 상호작용하는 결과를 증명을 했습니다. 뇌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수학 불안이 높을수록 자극을 주는 게 좋았다라는 상호작용도 활용을 했습니다. 이 실험이 시사하는 포인트는 뇌 자극은 수학을 잘하게 한다라는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 예를 들어서 저처럼 수학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수학이 불안해, 수학이 너무 무서워하는 사람은 더 효과가 커져요. 전극을 꽂아가지고 자극을 주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딱히 큰 효과가 없다. 수학은 왜 다른 과목보다 더 많은 포기자가 나올까요? 첫 번째로 수학은 정답과 오답이 확실한 과목입니다. 오답이면 바로 X표죠. 국어나 다른 과목처럼 뭔가 부분 정답 처리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많아지면 재능 유무를 명확하게 알지 못해도 열등감이 생길 기회가 줄어들 수 있는데 수학은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 뇌에 얼마나 자연스러운 학문인가 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언어는 인류 역사의 아주 초기 단계부터 존재를 했지만 숫자는 굉장히 나중에 나왔습니다. 아까 페르마의 정리처럼 숫자를 고차원적, 추상적으로 조작하는 건 인류사에서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학은 언어를 활용하는 다른 과목보다 내 해로와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과목이다. 부자연스러운 학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접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피로해지고 스트레스를 느끼기 때문에 저 같은 수포자가 속출하게 된다. 나는 수학을 못해, 불안해. 그러면 수학이 더 싫어지겠죠. 그러면 열등감이 쌓이고, 열등감이 쌓인 사람은 수학 불안 장애라는 증상을 갖게 되고, 그러면 수학 점수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리노아가 수학을 싫어하는 건 진화론적으로 타당하며 생물학적으로 논리적인 이유가 있다. 리노아가 바보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뭐든지 아는 리노아였습니다.